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일본이 한국에 등을 돌렸다. 2. 동해 정세가 긴박하다. 3.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멈춰섰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앞으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겠다는 선전포고를 날렸다가 한국의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점작 자국의 경제가 파탄날지도 모르는 위기가 닥친 것도 모른 채 한가하게 한국 깎아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한국에 대한 일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비아냥대다가 참교육을 당했던 일본이 이번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에 도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 일본이 이후에 한마디로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 EU 집행위원이 발표한 탄소 배출 삭감만 때문인데요. 그 내용이 일본을 큰 위기로 몰아넣는 반면 한국에는 엄청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주장에 일본 정부가 초비상에 걸렸습니다. 과연 일본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이후의 일본 죽이기 조치는 무엇일까요? 그런가 하면 일본은 중국산 불매라는 초감수를 두고 중국 견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 미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 충성을 맹세하며 한미중 외교의 본색을 드러냈는데요. 오늘은 일본이 겉으로는 한국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역으로 한국에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미우와 이외의 한마디로 인해 일본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빠진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 기시다 총리가 중의원 총선 승리 후 본격적인 외교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미중에 대한 극단적 외교 행보가 눈에 띄는데요. 가장 먼저 일본은 중국에 대한 강경한 견제 정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중국산 제품 불매를 위한 관련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경제 만전보장 추진 법만의 내용 중 국가 중요 시설의 만전보장을 위협할 수 있는 외국 제품이나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도록 정부가 심사하는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이 밖에도 일본은 통신, 에너지, 금융 등의 산업에도 안보에 위험이 될 경우 같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며 산업 스파이를 막기 위한 특허, 비공개 조치도 임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어떤 식으로든 일본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중국의 접근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중국은 세계 각국의 주요 정보를 훔치는 산업 스파이 짓을 일삼다가 수많은 견제를 당해왔습니다. 일본 역시 중국에 대한 반감과 견제가 상당하다 보니 중국산 불매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의 중국 견제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미국에 잘 보이기 위한 미국 발맞추기식 조치라는 것입니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화웨이 등 중국산 통신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보안장비법 개정안을 서명했다고 밝히면서 일본이 미국 정부와 뜻을 같이 하고자 중국산 불매를 추진한다고 분석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이 가는 길은 꽃길이 됐든 가시밭길이 됐든 무조건 따라가겠다는 일본의 의지를 보여준 것인데요. 이처럼 중국과 미국에 대해 극단적 외교 노선을 택한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해서는 무시에 가까운 외교 방식을 본격화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아베 신조 정권 시절 4년 8개월이라는 최장수 외무상을 지낸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대한 본심을 드러낸 것인데요. 한일 관계에 있어서 항상 한국 탓을 하던 일본이 이번에도 관계 회복을 위한 정면 돌파 대신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시다 총리의 바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절대로 한국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에게 무시를 당할지언정 한국을 무시할 수 없는 나라가 바로 일본인데요. 중국산 제품은 대놓고 물매를 선언하면서도 한국산 제품 불매하겠다는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불매를 선언했다가는 큰 낭패를 홀 수도 있는데요. 이미 한국의 제품이 일본인들의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아 일본의 그 어떤 제품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한국의 의류관리기인 스타일러입니다. 일본은 원래 자국의 전자제품에 대한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기 때문에 외국산 가전의 무덤이라고 물리던 나라입니다. 그런 일본에서 한가구 1스타일러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한국의 스타일러가 필수 가전무로 자리 잡았는데요. 이는 일본 인구의 절반 이상이 꽃가루 알레르기를 겪을 정도로 꽃가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봄, 가을이면 환경재앙이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양의 꽃가루가 일본 전역을 강타하는데요. 도시건설 등의 이유로 일본 전국에 대량으로 심었던 삼나무가 그 원인입니다. 한국의 스타일러가 일본인들에게 구세주로 등극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판매되는 스타일러에는 삼나무 꽃가루 알레르기 모두를 추가한 현지화 전략이 제대로 먹힌 건데요. 자국 제품의 의류관리기가 없는 일본에서 한국의 스타일러를 손에 넣기 위해서는 대형 가전 판매점에서 최대 8일을 대기해야 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산물의 나라 일본이 푹 빠져버린 한국의 수산물이 있습니다. 스타일러처럼 대체품이 없는 것도 아닌데 한국산 제품에 멸광하고 있는데요. 이는 바로 한국의 김입니다. 김은 바다의 반도체라고 할 정도로 수출 효자 품목인데요. 일본이 바로 우리나라 김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최대 수출국입니다. 그런데 한국산 스타일러나 김의 일본 점령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본이 그렇게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분야마저 한국의 점령담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EU가 발표한 탄소 배출 대폭 삭감만에 일본 정부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 발표안이 일본에 엄청난 위험을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은 바로 하이브리드카를 포함한 가솔린, 디젤 등 내연기관 신차 판매를 2035년부터 사실상 금지한다는 조치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일본의 자동차 업계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일본 제조업 가운데 그나마 경쟁력이 살아있는 자동차 산업이 아직까지 내연기관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본 최강의 자동차 제조 기업인 도요타는 전기차 대신 하이브리드카 보급으로 친환경차를 대응해 왔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하이브리드카 판매에서도 일본의 도요타와 혼다 등 두 개 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88%이며 이 중 도요타 혼자 차지하는 비중이 71%일 정도인데요. 즉 하이브리드카는 거의 일본만 만들 뿐 유럽, 미국은 외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와중에 유럽이 2035년부터 하이브리드카 신차 판매 금지를 밝히면서 사실상 하이브리드카가 15년 뒤면 용도 폐기 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물론 이번 유럽의 발표는 하이브리드카로 치고 나간 일본 자동차의 견제도 있지만 하이브리드카의 구조적 한계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이브리드카는 지금까지 전기차의 충전 한계, 비싼 가격 등을 보완할 최적의 제품으로 평가돼 왔지만 내연기관 구동계동과 전기 구동계동을 동시에 넣는다는 점에서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이 지적됐습니다. 또한 시스템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뭔가 인하의 여지도 크지 않았는데요.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 제로를 구현하면서 제조 원가가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전기차 쪽으로 개발 보급이 쏠리게 된 것입니다. 이후 역시 이런 점을 감안한 조치였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더 늦게 올 것이라고 생각한 도요타는 하이브리드카로 시장 표준을 만들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결국 자신들 이외엔 누구도 만들지 않는 죽은 기술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이에 일본은 자국 기업의 세계 시장 진출이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자적으로 진화해 온 내수 시장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요타는 이후의 발표만 이후 전략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면 이후에 이번 조치가 전기차 배터리나 전장, 전동 파워트레인을 만드는 한국 기업엔 굉장히 큰 호재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무리 EU가 유럽 내에서 배터리 내재화를 노린다고 해도 모든 내연기관 신차가 퇴출되는 2035년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외부 조달에 의지할 가능성이 큰 만큼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굳혀가고 있는 한국 기업의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한국의 3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엘침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은 앞으로 유럽 시장에서 지금보다 훨씬 큰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EU의 이번 조치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기차의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앱마켓 IT 서비스 등이 실현되기 전이기 때문에 전기차 주행 및 관리의 품질과 성능을 높여야 하는데요. 현대 기아의 전기차를 샀더니 유럽 전기차보다도 더 믿을 만하더라라는 이미지만 구축할 수 있다면 유럽의 전기차 시장을 한국이 장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동차 산업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명함은 더욱 극명하게 갈리게 될 것이 분명한데요.
그런 줄도 모르고 한가롭게 감정에 치우친 외교 놀이나 하고 있는 일본이 더 이상 한국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나라라는 것을 얼마 전 중국의 핵잠수함이 영국 핵잠수함인 아트프로를 미행하다가 걸려서 엄청난 굴욕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핵잠수함이 발각된 사건이 한국 측의 야심차게 준비한 잠수함 탐지 장비 덕분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현재 한국 정부는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세계 각국 간의 정상외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정부 측 요청으로 진행된 한영정상회담에서 최근 결성된 핵잠수함 동맹체인 오커스 동맹과 한국의 항공모함 사업에 대해서 영국 측의 기술 협력이 이뤄질 것이라는 비공개 회담이 진행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에 그동안 오커스 동맹에 대해서 중립적인 입장이었던 한국 정부 차원에서는 오커스 동맹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중국이 더욱 긴장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가 핵잠수함 경쟁의 각축장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영국, 호주,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등 서방 국가들이 대중 국권제 전략에 적극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의 눈을 피할 수 있는 핵잠수함 개발이 중국 측에서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 역시 역사상 가장 강력한 잠수함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SLBM까지 개발하며 핵잠수함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그뿐 아니라 우리군 측에서는 잠수함에서 초음속으로 발사되는 초공동어뢰까지 공개를 앞두면서 한국은 주변 국가들을 압도할 비대칭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막강한 생산 능력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대규모 핵잠수함 부대는 자유진영 세계에 매우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국은 엄청난 핵잠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국영 조선소인 발해조선 중 공입불식 조선소는 무려 3척의 핵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국 측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위클리에서 이 같은 중국의 핵잠수함 생산 능력을 보도하며 앞으로도 중국은 수십 대의 핵잠수함을 더 만들어 나갈 것이고 이것은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 안보에 엄청난 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한국,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해안 국가들이 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수함 탐지 용 음향 감시 케이블을 깔아서 중국의 잠수함을 탐지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소서스라인 즉 사운드 서베일런스 시스템으로 불리는 이 첨단 감지 케이블은 바닷속 깊이 자망하는 잠수함을 탐지하는 장비입니다. 주요 길목에 위치한 해협이나 열도에 케이블을 깔아놓게 되면 자동으로 잠수함의 입출입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도 이 시스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부산항과 대마도 사이에 이 케이블을 깔아서 중국에서 동해와 북극해로 향하는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얼마 전 부산항에 입항하려는 영국의 핵잠수함 아트풀 호를 추격하던 중국의 핵잠수함 이 발각된 일이 있었습니다. 동해바다는 수십이 동아시아 연안 지역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 한 지역입니다. 중국 측 잠수함이 부산과 대마도 사이의 대한해협을 통과하게 된다면 중국의 핵잠수함을 찾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한국 측의 노력으로 부산과 대마도 사이에 설치된 이 소서스 라인 덕분에 우리 동해바다가 온전히 대한민국이 사용할 수 있는 내와 같은 성격으로 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현재 소서스 라인은 한국의 부산항을 시작으로 대마도 그리고 일본의 사세보 해군기지 오키나와 그리고 대만과 필리핀,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를 거쳐서 미얀마까지 연결되는 루트입니다. 현재 미얀마는 군부 정권이 들어 성관계로 언제라도 중국의 해잠수함 이 인도양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는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는 절대 미얀마의 민주화를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국제연합 성격의 대잠수함 경보라인 구축 방안을 제외하고 또 한국 자체적인 잠수함 탐지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백령도에서부터 이어도까지 직선으로 이어지는 소서스 라인을 깔아서 인구가 많이 몰려있는 서해 바다 연안 지역까지 중국의 잠수함들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동해바다에도 울릉도와 독도를 연결하는 탐지 장비를 배치해서 주변의 위협 국가들의 잠수함 도발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현재 국제적으로 구축되고 있는 소서스 라인의 경우에는 일본열 도와 태평양을 지키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한반도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즉 중국 핵잠수함의 위험으로부터는 일본열도와 같이 안전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반도가 소서 스라인 구축에서 중국 측의 영향, 권으로부터 안전한 위치에 속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서해백령도에서부터 이어도까지 이어지는 소서스 라인을 구축 하고 이어도 제주도, 부산, 울릉도, 독도까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독도 주변의 해상들은 이러한 잠수함 탐지를 위한 핵심 거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동해바다는 세계적으로 수심이 깊은 바다입니다. 이 때문에 잠수함 탐지가 매우 어려운 바다인데요. 우리나라 포항시를 출발해서 울릉도, 안용복해산, 독도, 시몽택해산, 이사, 부해산을 연결하는 광역해저 소서 스라인을 구축하게 된다면 동해바다 대부분 지역의 잠수함 탐지를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현재 중국의 잠수함은 이 동아시아의 잠수함 탐지 안보연대를 통해서 태평양과 오대양으로 빠져나갈 길목을 완전히 차단당한 상황입니다. 소서스라인의 탐지가 한번 감지되면 즉시 우방국의 첩보선이 따라 붙게 되어 중국의 참수함이 어디로 향하는지 탐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수심이 깊은 북한 동해바다가 뚫리게 되면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현재 중국은 두만강 하구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동해바다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국경을 맞대면서 중국의 동해 진출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만강 하구는 러시아와 북한의 국경이 맞닿고 있는 지역으로서 중국에 배가 출입을 못하는 상황이지만 북중러 3국이 협력하게 되면 중국의 배가 동해바다로 빠져나갈 수 있고 하천 준서를 더욱 깊게 하게 된다면 잠수함까지도 입출입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현재 두만강 하구가 위치한 훈춘시를 마치 네덜란드의 로테르담 항구처럼 내륙 항만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경우에는 동해바다가 중국에 의해 완전히 잠식되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뿐 아니라 최근 심화되고 있는 해수면 상승이 이뤄지게 된다면 10m만 상승해도 중국의 길림섬은 동해안섬과 맞닿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부 해안 지역에서 지진의 일로 인한 쓰나미 현상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태풍이나 지진의 일로 인한 해안선 침식이 이뤄지게 될 경우 순식간에 중국 동부 지역이 동해바다와 닿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해안선 침식을 방지하려면 북중러 접경 지역의 러시아와 북한 차원의 대규모 도시개발을 통한 인프라 확충 사업이 이뤄져야 하지만 러시아, 북한 모두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북한과 러시아 측에서는 양국을 이어주는 대규모 경제협력 단지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개발이 사실상 멈추어진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가 북한과 러시아를 민주진영의 털에 속하도록 초청장을 내밀고 있습니다. 오랜 적성국이었던 러시아, 북한을 대중국원 앞전선에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와 같이 서구민주 진영의 대중국포 이망이 완성될수록 한반도 통일이 더욱 눈앞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의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의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NTT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나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나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스카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에서 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V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두 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V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 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의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락의 차세대 L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그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배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서에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서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올-어라운드 GA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